네, 주말 동안의 이슈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시작하죠.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2017년 5월 9일 우리나라에선 대선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인수위 출범 없이 바로 그 다음 날 청와대에서 이제 직무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오늘은 만 4년 된 날입니다. 오전 11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그리고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먼저 4년 평가해 본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죠. 어떻습니까? 이현종 위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4년 전에 상당한 기대를 안고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을 했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공정의 가치 또 이제 이 일자리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강조가 됐지 않습니까? 네. 문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서 기회의 어떤 평등과 과정의 공정 또 결과의 정의 그리고 또 일자리 소통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제 화두로 던졌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과연 이제 4년이 지난 지금에서 해보면 과연 공정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문제. 물론 코로나 사태는 있었습니다만 또 일자리 문제가 지금 상당히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소통도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게 공식적으로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기자회견 딱 8번째입니다. 지금 4년 동안 8번째죠. 예.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한 예. 거죠. 예전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출입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한 1년에 한 15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집권 기간 내에.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숫자로 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4년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는 적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소통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던 문 대통령이 이제 딱 8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소통이 좀 적었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오늘 아마 대통령이 이제 자기 대통령의 어떤 자격 요건으로 공감 능력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민들과 공감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서 보면 문 대통령 본인 스스로 과연 국민들과 지금 오늘 연설문도 보면 그렇지만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 네. 자, 박정호 기자는요? 네, 지난 4년 돌이켜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특히 아까 소통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좀 더 많이 기자 간담회나 국민들과 대화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지난 정권과 비교해 보면 뭔가 시나리오대로 맞춰서 하는 그런 질의응답은 없었다. 그러니까 진실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참 권위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습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가는 모습들, 네. 이런 상황에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냈고요. 일자리 문제도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그러진 면이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나 아니면 사회안정망 같은 아동수당 확대나 기초연금 확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양극화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일정 부분 성과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나 네. 아니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거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게 좀 과제로 남아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설문을 보면은 크게 보면 방역 부분, 경제 그리고 남북관계 부분들이 좀 주로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찰개혁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문제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었어요. 뭐가 좀 인상 깊으셨는지도 궁금하고, 좀 중점적으로 이 부분은 참 내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이 기자회견문을 보면 네. 대한민국에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낙관론과 좀 자기 자랑 이걸로 상당히 돼 있지 않는가. 네. 과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대통령이 지금 방역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백신 문제도 계획대로 되고 있고 네. 등등 또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지금 보니까요. 어제 하루 우리 백신 접종한 사람이 딱 3명이더라고요. 그 전날은 10,0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지금 한 20만 명 이상 하고 있는데 지금 백신이 없어서 지금 백신 접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가 돈도 많이 없고 또 워낙 선진국들이 저거 해서 독점하고 있어 우리가 확보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방역은 잘하는데 왜 백신을 못했을까? 라는 데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백신 개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스스로의 어떤 좀 국민들이 느끼는 정부의 잘못을 좀 인정하고 갔어야 되는데 네. 너무 그것들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과 공감대가 떨어졌냐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일 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인사청문회 관련 문제입니다. 예, 예. 사실 인사청문회가 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채택된 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29번이에요. 예. 역대 정부 다 합치면 30번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명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한 명 안 하면 역대 정부 다 하는 건데. 근데 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인신공격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능력 위주로 뽑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공직자가 능력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준법의식이라든지 도덕성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그때 야당이 여당 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거에 한 것들, 본인들이 과거에 청문회에서 그렇게 많이 낙마를 시키고 했던 것들은 이제 생각이 나고 지금 이제 집권을 하니까 왜 인사청문회가 자꾸 정책이 아니라 인신공격적으로 흘러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네. 참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로남불이다. 네. 왜냐하면 진짜 그럼 야당 시절에 그런 문제제기를 했어요. 정책을 청문회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가혹하게 해놓고 네. 본인들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을 하니까 우리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예, 예. 글쎄요. 이번에 새로 문제된 분들이 국민들이 과연 능력만 가지고 평가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박하게 보시는데. 자, 박정우 기자는요?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뭐 현상에 대한 평가나 반성, 성찰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방역에 대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상황들,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4월까지 보면은 예정했던 약속했던 1,300만 명을 넘었거든요. 300만 명이었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상반기에 1,200만 명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지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제가 회복이 돼서 이 해외에서는 그 국제적으로는 주목하고 있는 정말 방역이 잘 됐고 경제도 잘 회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거라는 희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인사청문회 말씀하셨지만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이게 왜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 동의 절차 없이 20일 또 10일 이걸 지나면은 임명할 수 있겠냐. 그런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관들은 도덕적 검증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네. 어쨌든 대통령이 정권에서 판단할 수 있게 그 여지를 준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해왔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오늘도 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하소연을 했다고 좀 느껴지는데요. 네네. 해봤더니 정말 이 정부를 운영하면서 인재들을 좀 모으려고 해봤더니 인사청문회 장벽에 막혀서 안 되더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에 대한 이런 잣대가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되고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상관없지만 네네. 앞으로 차기 이 정권을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 제도는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미래에 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다뤄볼까 하고요. 4년 동안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게 부동산 문제였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좀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인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투기 세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뭐 부동산에 투기 세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게 전체로 보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안정이 되어 나가고 이런 흐름들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예. 물론 뭐 투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속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왜 문재인 정부가 지금 25번이나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지금 이 정권 들어설 때와 지금 지난 4월 달 이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값을 하면 87%나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역대 최고입니다.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했어야 되는데 네네. 대통령 오늘 이야기는 보면 여전히 아직까지 투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가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물론 이제 공급 대책을 지금 뒤늦게 이제 하고 있지만 예.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공급과 수요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데 주택은 없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승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불안해지니까 예. 더 가수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계속 그렇게 투기 세력만 잡다 보니까 결국 이 지경이 됐는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은 좀 해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네. 근데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인식을 보면 여전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아직 투기 세력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다면 이게 과연 앞으로 이제 주택 정책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 공급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사실 금방 효과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뭐 몇 년 돼야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모든 세금이 다 높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 세금으로 가지고 사실 해결하다 보니까 이 더 이상 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집이 안 나옵니다. 매물로. 네. 그래서 지금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전환이 필요한데 여전히 그냥 그대로 계속 가겠다는 그런 입장인 걸 보면 앞으로 과연 이게 좀 제대로 풀릴까. 의지는 좋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 뭐 자신 있다 이야기하고 의지는 좋은데 의지만 갖고 세상에 모든 게 풀리지 않잖아요. 네. 실질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근데 자꾸만 이게 의지만 강조하다 보면 실제 더 풀리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여권 내에서도 들어보면 실기를 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사업자 제도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너무 세게 줬다 그런 것도 있고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핀셋 규제를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생겨가지고 이게 제대로 규제 효과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집을 안 산 또 30, 40대 가장들은 또 화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사실 재보선에서 심판받았다. 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세제 이거 다 풀어주고 양도세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전으로 복귀하겠다, 돌아가겠다. 이건 또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거에 좀 맞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소유자를 보호하면서 이 주택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가는 거고요. 그동안은 규제에 일변되어 있다면 이사 대책부터는 공급도 해 나가면서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지켜봐 달라. 남은 1년 최선을 다하겠다. 무주택자, 1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임기 4년 차, 이제 5년 차가 이제 됐습니다. 집권 4년 동안의 특별연설 다뤄봤는데 박종우 기자는 지난 4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현 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왜냐하면 저는 주위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문재인 대통령 믿고 네. 집을 안 샀는데 이제는 넘사벽이 됐다. 집을 살 수가 없다. 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들. 그러면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봤을 때 가장 잘한 건 어떤 거예요? 일단 잘한 거는 이제 복지 문제에 대한 이제 인식들을 이제 좀 복지에 대한 문제의 인식. 그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예. 의료보험이라든지 또 기초연금 이런 거 등등해서 이제 예전보다 나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한 이것도 보면 지금 재정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5분에 보니까 한 100조 원 정도 우리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이게 국민들 느끼기에는 나아졌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제 미래 세대가 이걸 어떻게 또 감당해야 될지 이것 또한 솔직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잘한 건 있지만 또 재정 문제가 또 네.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금 시세구말리에서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인사청문회가 다 끝이 났고 지금 오늘이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오늘 대통령 언급을 보면 앞서 기자회견에서 나왔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위주로 뽑았다. 근데 청와대가 검증할 방법이 어딨냐.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참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조직이 강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사검증처가 있어요. 예. 거기서 사전에 이런 개인적인 문제는 다 검증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 가능한데 네. 우리는 사실 그게 청와대 지금 인사수석실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론과 야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럼 네.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수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30명이나 그냥 다 임명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5명도 대통령의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대통령의 평가를 한 거 보면 그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네. 그러면 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결국은 이 각 후보들 보면 뭐 탈세라든지 밀수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과연 공직자가 진짜 능력만 가지고 임명한다면 네. 뭐 예전에 임명될 분들 많았죠. 그렇지만 공직자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준법의식 또 그다음에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대통령이 자꾸 한쪽만 보려고 하시는 물론 이제 아마 운영을 해보는 입장에서는 네. 아유 저 능력 있으면 내가 빨리 쓰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또 야당 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사람들 공격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근데 대통령의 저 언급을 보면 물론 뭐 내부에서는 한두 명 정도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오늘 대통령의 언급만 보면 별로 그렇게 낙마시킬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고심이 깊어지는 건 한두 명 정도 뭐 2명, 1명 뭐 이렇게 해서 보고서 채택을 안 하고 여기는 좀 이렇게 부적격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또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애매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결과라든지 또 이게 쌓이거든요. 이 쌓이면 이 마지막 인사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인사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 대선에 굉장히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송영길 지금 대표가 신임 대표가 임명이 돼서 뭔가 좀 예전과 다르게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딱 이 첫 번째 지금 이 시험 때 선거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해버리면 이 송영길 대표 앞으로 아마 본인 목소리 내기 어려울 거예요. 신임 지도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아마 이거는 신임 지도부가 최소한 1명 정도는 아마 좀 낙마를 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여론을 좀 살폈다라는 명분을 아마 세우려 할 것 같습니다. 박정우 기자,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분위기는 다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다 능력을 보고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청문회 해달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러나 있는 상황을 보니까 각자 뭐 판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청와대 입장대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 큰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이건 좀 인사청문회 제도 바꾸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대통령이 지금 사실 국회 시간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 장관 3명 후보자 3명 중에 1명 정도는 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키는 민주당에서 지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 오늘 2시부터 의총을 하는데 의총을 통해서 모아진 총의를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각자 거리에서 지역구에서 의견을 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나서 그 얘기를 토론을 통해서 한 다음에 그 얘기를 송영길 대표나 당 지도부가 전하겠죠. 청와대에. 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이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 시간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지켜보고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도적 개선으로 가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아마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가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제 표결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명 동의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김부겸 후보자는 뭐 이제 자녀 뭐 펀드 문제는 제기는 됐지만 본인과 관련된 그런 결정적 하자는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야당이 지금 이제 날짜는 잡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오늘 이제 다른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게 마무리되면 아마 김부겸 후보자는 뭐 무난히 통과할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김호수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 아마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제 법무법인에 있을 때 받았던 자문료 문제 뭐 등등이 문제인데 고액 자문료 얘기도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제 기자회견 때도 뭐 김호수 총장의 후보자에 대한 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야당은 이 검찰총장 후보자 즉 예전에 또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은 또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대선 관련된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야 상황 좀 짚어보고 마칠까 하는데
지금 여권 내 1호 대선 출마 선언의 주인공이 박용진 의원이 됐다고 합니다. 내년 3월 9일 앞두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출마 선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박정우 기자가 좀 전해주세요. 네, 어제 국회 잔디관 광장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네. 강조한 게 뭐냐면 정치의 세대 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 그러니까 행복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사실 여러 가지로 인지도를 높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박용진 의원이 대통령에 도전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젊고 뭔가 신선한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이 되고요. 71년생 올해로 만 50세고 90년대 학번에 70년대생, 그러니까 이른바 97세대라고 불리는 세대 교체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대선 경선 연기론이 지금 일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친문 의원인 전재수 의원이 네네.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코로나19로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6월부터 경선에 들어간 건 무리가 있다. 네. 주목도 못 받기 때문에 11월로 못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될 것으로 보이는 11월로 좀 연기해달라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취재해 보면은 이게 대다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더 많고요. 네. 특히 이런 얘기 나오면은 당연히 후보별로 유불리가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이게 당 차원에서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게 더 큰지 아니면 당내 분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화가 나고 짜증나기 더 큰지 이건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4.7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이게 원칙을 어겼다라는 그 부분도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비판을 받았잖아요. 당규 개정안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180일 전에 대선자를 뽑는 것 자체가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 만든 건데 이게 당이 예측 가능한 당 그리고 이 하나 원칙을 정하면 흔들리지 않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했는데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연기론? 참 이게 아주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빨리 하는 게 좋긴 한데 예. 또 이제 지금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출마 선언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하면 6, 7월 하면 그 예비 경선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네. 그런 상황이 또 전국이 굉장히 유동적인데 물론 뭐 빨리 뽑아서 그러니까 뭐 유리하다 이런 뭐 불리하다 이런 거는 없는데 문제는 그런 시간 확보가 필요한데 본인들이 말로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의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분위기 잡는 거죠. 분위기를 잡는 거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빨리 하면 좋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친문들을 다 포용하기 위해서는 또 아량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혼자 이게 경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선이 중요한 그렇죠. 거니까. 대선 본선이 중요하니까 그럼 당에서 열심히 띄워줄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또 생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조금 힘겨루기 지금은 띄우기 이런 행보인데 저는 아마 연기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긴 하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권 레이스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는. 그래서 이제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김웅 의원이라든지 초선이라든지 또 뭐 이 홍문표 의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지금 서울에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명이 나서고 있는데요. 네. 지금 문제는 이제 관건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왜냐하면 너무 영남당으로 지금 되면 당연히 영남당 너무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과연 영남당이 아니냐 이 논쟁이 이제 상당히 붙을 겁니다. 네. 과연 그게 이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아마 지금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뭐 나주대첩 이렇게 또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나경원, 주호영 이렇게 해서 나주대첩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영남당 논란으로 가면은 국민의힘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원내대표 영남이 가져갔으니까 당대표는 수도권이 가져갈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영남 쪽에서 당권을 가져갔으니까 대선주자는 충청권으로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우리가 유리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경선이 축제로 흐르는 게 아니라 뭔가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나눠먹기식의 그런 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보입니다. 아직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죠? 네, 6월 초쯤 아마 할 것 같습니다. 6월 초. 네. 게다가 지금 이거는 여론조사하고 당원 그 비율 같은 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7대 3이죠. 지금은 7대 3인데 이걸 또 바꾸자는 또 그렇죠. 입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힘이잖아요. 국민 여론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예, 예. 당원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홍호이나 이런 초선들은 아니 여론조사 더 넓히자. 더 늘리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지금까지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